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또 주제의 책을 선정을 해주셨고요. 마침 또 그 저자분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읽어볼 책은 이야기 미술관이라는 책이고요. 그 책의 저자 이창용 도슨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림 읽어드리는 남자 반갑습니다. 이창용입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네. 느끼한데? 네? 그래서 우리 이창용 도슨트가 계속 헛기침을 합니다. 네. 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혹시 제 직업이 뭔지 아세요? 아나운서. 아니에요, 저 성우거든요. 성우예요. 아, 그래서 함부로 목 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약간 느끼한데 이거 좀 그죠? 바로 잡고 갈까요? 바로 잡아도 돼. 이거 성우니까 할 수 시 있어. 아카데미 출신은 아니시죠? 폰이에요. 몇 년도이신가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선배 아니야 또? 아니요, 폰 어떻게 하세요? 저 한때 성우 준비하면서 펑 아카데미 몇 다녔었거든요. 저 2016년부터 간헐적으로 다니다가 아, 그래요? 네. 그럼 선배죠 우리. 제가 선배죠. 한참 선배지. 그럼 한참 선배죠.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제가 지금 폰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아, 이지선 성우. 네. 아무튼 네. 목소리가 좋으시다는. 네. 네. 이창용. 대단하시네요. 그걸 뚫으시다니. 대단합니다 우리. 지선 씨. 기선제압하고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야기 미술관이라는 책, 스토리 아트 뮤지엄이라는 책을 소개를 이제 직접 해주실 텐데, 워낙 이제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창용 도슨트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뭐 가장 잘 나가는 네. 도슨트시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미술관에서도 많이 하셨었어요 이분이. 예, 그리고 한국에 지금 이제 활동을 주로 이제 하고 계시고요. 예, 저는 이제 우리 이창용 도슨트 뭐 제가 또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알고? 저는 이제 미술 관심이 있어요. 네. 아, 맞아. 네, 네. 이창용 도슨트를 잘 알죠. 네. 언제를 기점으로 혹시 그림의 네. 역사가 바뀌는지 압니까? 그림의 역사? 네. 르네상스 아니지. 아니에요? 정확하게 연도 1863년. 1863년. 1863. 네. 예, 그때가 바로 네. 어떻게 제 입으로 좀 말씀드릴까요?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영어 이름은 에드워드겠죠. 에두아르도 마네. 네. 마네. 맞죠? 에드워드 마네. 마네가 네. 네. 저 공원에서 멀리. 네. 아니야 멀리 아니고 공원에서 음. 저 부적절한 만남을 갖는 그 당시에 부르주아들 그린 그림이 있어요. 100% 빨가벗었구만. 여자 빨가벗었지. 그쵸. 예, 그 그림 전과 후로 그림이 크게 나뉩니다. 맞죠?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빨개 벗은 거 기억 잘하거든요. 무슨 망발이요? 네. 진짜로. 왜냐면 요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림 그리는 법이 있었어. 그림 룰.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면 회화를 하려면 어떻게 등장인물 딱 나타나고 구도 어떻게 해야 되고 딱 어떤 표정은 딱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만에 풀바디의 점심 식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작품이니까 정확해. 오. 그 이후로는 네.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혹은 느끼는 대로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그 그림이 정확하게 갈리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에드와르 마네를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1863. 네. 1863. 현대미술의 시발점을 알리는 작품이다. 네. 그때를 기점으로 현대미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서 에드와르 마네를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네. 부르는 거죠. 우리 뭐 댓글에 보면 야 정프로 너 좀 됐으니까 아는 척 좀 그만하라고 그런 얘기 맨날 나오는데 네. 저는 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아는 걸 참고 있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요? 참을 수도 있죠. 안돼 아는 건 무조건 일단 얘기하고 뭐 나중에 네. 편집되든 어떻게 아, 되든 그래요? 난 그 아는 척을 하고 싶어 미치겠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나한테 그거를 하지 말라고 자제하라는 댓글은 어차피 먹히지도 않을 거고 내가 그런 얘기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네. 아는 거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럼 오늘 작가님이랑 한번 대결. 뭐 해보시죠. 충분히 저는 네. 가능한 대결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네. 가봅시다. 네, 이야기 미술관. 네. 이 책은 어떤 책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고 싶어서 쓴 책입니까?
그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미술관을 만들게 된다면 나의 미술관을 어떤 작품들로 채워볼까?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작가의 작품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수많은 미술관들을 다녀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 내가 한 미술관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작품을 다 만날 수 있게 된다면 뭐 재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그 구애받지 어떤 것도 않고. 구애받지 않고 나만의 컬렉션을 만들게 된다면 나는 나의 미술관을 어떻게 꾸밀까라는 그런 상상에서 시작된 미술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미술관을 만약에 내 마음대로 만들 수 네. 있다면, 그래서 내가 넣고 싶은 그림 다 넣으셨군요. 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로 채운 책이다. 아, 제가 한번 볼까요? 근데 이야기 미술관이라고 제목을 다셨으니까 뭔가 또 한 다른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많이들 생각들을 하실 때 그림은 그냥 보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사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그림도 있지만 읽어야 되는 그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읽어야 되는 그림들을 제가 저만의 미술관에서 편안하고 재밌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제목을 이야기 미술관이라고 지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제 좀 해독을 해야 되는 텍스트 같이 그렇죠. 그런 네. 것이다. 네. 마치 우리 책을 읽듯이 한번 네, 읽어봐야 맞습니다.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전에도 우리 정프로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지만 1863년을 기점으로 그림은 나뉘어져요. 이건 뭐 누가 딱 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기준점이 1863인데 저는 그 이전의 그림을 고전주의, 읽는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의 그림은 보는 그림, 현대미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863 이후에 등장하는 그림이 인상주의 작품들이에요. 인상주의는 말 그대로 인상을 그린 거거든요. 네. 네. 인상은 감정이잖아요. 네. 감정은 해석하는 건가요? 공감하는 건가요? 감정 공감하는 거죠. 네. 읽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은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인상을 그린 거기 때문에 감정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작가와 교감하시고 공감하시면서 그림을 느끼시면 돼요. 감각적으로 그냥 그렇죠. 한 번에. 네. 근데 이전의 그림은 네. 감정을 그린 게 아니에요. 지식을 그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저 알레고리들은 네. 어떠한 도상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작품을 보시면서 해석해야 돼요. 다시 말해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아하. 사전 지식 없이 그림을 감상을 하려면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단편적으로 루브르 박물관은요 모든 작품이 다 고전주의 그림이에요. 다 읽어야 되는 그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에 방문을 했을 때 사전 지식 없이 그냥 들어가시면 우리가 루브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모나리자가 작다. 그럼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림을 네. 읽어야 하고 그걸 대신 읽어드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네. 대단한 그림이죠, 모나리자. 네. 그런데 왜 대단한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자, 또 시작이 되네요. 자연스럽게. 네. 네, 또 자랑 자, 타임. 모나리자 왜 훌륭한지 얘기해봐요. 모나리자? 네. 눈썹 눈썹 약간 눈썹 그 미소가 애매해. 미스터리한 미소. 네. 뭐 그것도 뭐 이유는 될 수 있죠. 그러나 모나리자가 훌륭한 이유는 초상화의 틀을 잡아준 그림입니다. 그래요? 왜냐면 그래요, 우리 정범님이 그래요라고 했어. 왜냐면 그 전까지는 네. 초상화라는 게 다 옆모습을 그렸어요. 라인이 그냥 평범하게 나오니까. 제 얘기를 드린 적 있나요? 저요? 네. 전 미술에 관심 많다니까요. 네네. 네. 작가님이 얘기해준 거 지금 저 어디서 어디서 듣고 와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나 싶어가지고. 참, 다 미술 아는 사람들끼리 다 상식이요. 알겠어요. 일단은 그래. 그런데 네. 모나리자부터 즉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네. 정면을 그립니다. 정면 그리기도 일단 어려워요. 입체적으로 그려야 되니까. 네. 그것도 훌륭한 점이지만 중요한 건 감정, 그 사람의 생각을 초상화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전 초상화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네네. 옆모습에는 그냥 옆모습 그 사람의 형상만 나오는 거야. 네. 그러나 그건 이제 더 이상 초상화가 아니라는 게 다빈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선을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느낌을, 감정을, 그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지. 그때부터 정면 초상화가 등장하고 그게 이후로 초상화의 표준이 됩니다. 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난 놀랍다 진짜. 아니 근데 그래 작가님한테 들었다고 쳐.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잘하실까요? 그러게요. 나는 정말 어, 저도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왜냐면 난 기억 못하는 건 알죠. 네. 근데 뭐 하나 실말이 풀리면 그때부터 막 술술 술술? 어디에 있었나 봐 나도. 이분은 안녕하세요 하면 누구시더라 맨날 그러잖아. 근데 네. 근데 그런 이 이야기 이야기가, 미술관에 네. 있는 그림들 제가 이렇게 쑥 봤잖아요. 네. 그 미술관 이렇게 만들잖아. 한 16조쯤 들어갑니다 돈이. 16조. 몇 천억짜리 그림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야. 네.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미술관인데 맞습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렇게 그거는- 말씀하실 때 네, 저는 그러면 연도별로 그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네, 쭉 봤거든요. 네. 그럼 1863이라고 했으니까 그 음. 기준 전후로 나눴나 하면서 쭉 봤는데 아니네요. 테마별로. 그렇게 해버리면 네. 2권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이건도 준비해요? 그건 이제 얼마나 나가느냐에 아, 따라서 그러니까 이건 마치 무슨 저 범죄도시 찍자마자 네. 지금 2편부터 좀 준비하는 건데 흥행되는 거 보고 결정하세요. 네, 그런 네. 생각입니다. 아마 그리고 저 출판사에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건 그럼요. 내주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럼 무슨 기준으로 요거 책을 2권 나눴을까요? 나오려면 적어도 4만 부. 아니 그럼 1권은 어떤 아, 기준으로 작품에 책을- 따라서 네. 감정에 따라서 어울리는 작품들 그냥 한번 묶어봤어요. 아.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은 영감의 방도 네. 있고 보시면은 네. 반대로 좀 나누어 봤거든요. 영감의 방이라고 해서 좀 감정적으로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작품들도 있고 고독의 방이라고 해서 모든 그림이 전부 다 예쁘고 아름답지만은 않잖아요. 그 안에서 뭐 고독이라든지 그런 아픈 감정들이 서려져 있는 작품들만 이렇게 따로 모아놓은 방들도 있고요. 네. 사랑의 방이라고 해서 이 화가들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방들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미술관에 가면 갤러리가 좀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네네. 좀 그런 느낌으로 좀 아. 나눠봤습니다. 고독의 방, 영감의 방, 사랑의 방, 영혼의 방 이렇게 쭉 나누셨는데 네. 문제는 이건 다시 이제 2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1권에서 센 작품들이 다 나온 것 같아. 2권 나오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좀 아껴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에서는 이제 피에타를 다루고 네. 있는데 미켈란젤로의 그 흔히 시스티네 예배장의 천장화라고 아. 불리는 그 천지창조, 네네. 최후의 심판, 그리고 뿔 달린 모세상 이런 건 다 지금 아껴뒀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를 위해서. 네, 이걸 위해서. 네. 자, 지금 영감의 방, 사랑의 방, 고독의 방, 영혼의 방 이렇게 방들을 나누셨잖아요. 네. 이 방들 가운데 요 방은 당연히 이제 네 방 모두 소중하시겠습니다만 네. 우리 독자들이 진짜 이 방만큼은 꼭 한번 꼭 안 사보시더라도 저 어디 서점 가서 꼭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방은 어느 방입니까? 저는 사랑의 방. 사랑의 방. 사랑의 네. 방. 자, 사랑의 방을 꼽아 주셨는데 사랑의 방에는 네 작품이 등장을 네. 합니다. 꽃 피는 아몬드 나무, 그다음에 키스 제가 좋아하죠. 이삭의 희생, 기다림 이런 네 작품이 나오는데 이 작품들 가운데 혹시 지선 씨는 뭐 평소에 좋아하던 그림이 있었을까요? 저 구스타프 클림프 키스. 키스. 유명하죠. 이거 너무 유명해서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에 실제로 너무 예쁘기도 하고요. 구글에서 가장 세상에서 유명한 작품이 뭘까라고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순위권 안에 들어갔던 작품이 또 키스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순위는 되게 심플하게 외우더라고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작품 순으로 했을 때 키스가 순위권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키스가 클림트의 키스를 검색한 건 맞을까? 다른 키스 검색하다 그냥 여기 같이 검색어에 클림트의 키스라고 검색하지 않았을까요? 그럴까요? 네, 여튼 가장 검색 많이 된 그런 작품들 가운데 하나고. 네. 네. 저는 근데 여기서 이 사랑의 방에서 예. 제가 이제 좋아하시는? 반고 같은 경우는 그냥 항상 원색의 그냥 네. 그 강렬한 그런 그림만 봤는데 여기 작가님 책에서 처음 이제 이 작품을 봤거든요. 네. 그 꽃피는 아몬드 나무. 이 그림하고 이 그림에 얽힌 사연이 네. 너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죽기 고 반고가 죽기 6개월 전에 이 그림을 네. 완성했다 네, 이렇게 네, 되어 네. 있던데
이 그림 이제 사연이나 이런 것들이 네. 진짜 아주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나 이거 참기 좀 어려운데 또.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아 나 진짜 너무 이건 작가님이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네. 아세요? 저희가 알죠. 예전에 여기 사랑의 방에 등장하는 그림들 가운데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네. 그 그림은 제가 예전에 정프로님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그림은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저는 그 작품을 얘기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작품이 아니고 아 꽃피는 아몬드 나무가 이거 아니에요? 블라썸 네 아몬드 블라썸. 아몬드 블라썸 네. 이거 맞죠? 네, 그때 맞습니다. 설명해주신 그것도 있고 제가 네. 기다림이 제일 좋아한다고. 기다림도 있죠. 기다림 밀레. 네. 네. 미친다 진짜. 조용히 좀 해요, 제발. 조용히 좀 하시라고. 아니 제가 사랑의 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네. 저는 작가들의 작품을 볼 때 네. 흔히들 너무 많이 알고 보면 안 된다. 네. 너무 많이 알고 작품을 보면 선입견이 생겨서 그럴 수 자신만의 있죠.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분들이 네, 계세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작품도 있지만 알고 봐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작품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화가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들도 아픔, 슬픔, 고통, 외로움 다 느끼고 우리처럼 사랑도 하고 그래서 그 감정을 우리가 알고 작품을 보면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교감할 수 좋습니다. 있어서 저는 많이 알고 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꽃피는 아몬드 나무에 관련된 사연을 좀 알려주시면 네. 혹시 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좀 보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흐가 생전에 이제 채색칸에 한 860여 점 정도 그렸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하기 편하게 한 900점 그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900점이면은 많은가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네. 근데 고흐가 화가로 활동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이 남자가 화가로 살아간 시간이 9년이에요. 9년 동안 채색카를 900점. 와. 그럼 1년에 100점이니까 네. 3일에 한 점씩 그린 거예요. 굉장히 다작했거든요. 네. 열심히 그린 거죠. 쉬지 않고 그린 거죠. 근데 아마 고흐 스스로 자기가 그렸던 그림들 가운데 가장 애정을 갖고 그렸던 그림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기하죠? 네. 예. 자 이유 얘기해 주시죠. 사연이 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고흐는 생전에 성공했던 화가가 아니에요. 생전에 그림은 딱 한 점밖에 못 팔아봤어요. 붉은 포도밭이라고 하는 작품. 그것도 죽기 6개월 전에. 네. 그럼 화가로서 전혀 성공하지 못했고 수입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화가로 계속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동생 테오 덕분이었습니다. 파리에서 화상으로 활동을 하면서 9년이라는 시간 동안 형이 근심 걱정 없이 그림 그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후원을 해주었거든요. 아마 고는 동생에게 계속 생활비를 받으면서 화가를 살아가는 동안 좀 미안함을 계속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던 과정 중에 동생 테오가 결혼도 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흔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언제나 위로가 담긴 편지까지 보내주게 되죠.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조카가 태어납니다. 테오가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형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요. 네. 형,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 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 형처럼 세상을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내 아들에게 형의 이름을 지어주고자 해. 실제 테오의 아들의 이름이 빈센트 반 고흐예요. 미들네임까지 똑같거든요. 빈센트 윌리엄 반 고흐. 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나의 동생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조카이가 내 이름까지 물려받았대요. 솔직히 반 고흐 입장에서는 그 조카가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요. 세상 모든 거 다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네.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껏 그림 한 점도 팔아본 적이 없네. 단 1프랑도 벌어본 적이 없는 오히려 조카한테 지금 경제적으로 피해만 주고 있는 삼촌이잖아요. 근데 그거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우리 조카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네요. 바로 그림. 그림. 그렇게 해서 고흐가 사랑하는 조카를 위하여 그려줬던 그림이 바로 이 꽃에 핀 아몬드 나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네. 아몬드 꽃의 꽃말이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조카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렸던 그림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 고흐의 작품들 가운데 300여 점이 넘는 작품들을 조카 빈센트 반 고흐가 유산으로 물려받게 돼요. 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작품들은 조카분이 소장하고 계시다가
네덜란드 정부에 기증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여 1973년 네. 암스테르담의 빈센트 반고 미술관이 개관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메인 작품이 바로 이 아몬드 블라썸이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야 너무 예쁘다 했어. 고흐의 작품치고 너무 색감도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고흐의 작품치곤? 고흐님의 작품은 다 위대하지만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네. 생각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영혼의 자서전, 그 카잔차키스 히라빈 조르바 예, 예. 그 작가 그 자서전 중에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이 아몬드 꽃이라는 게 예. 그런 의미를 주나 봐요. 마치 이게 뭐 찾아보니까 이제 2월달에 주로 꽃을 피운다고 하는데 그 흰빛이고 하니까 우리 마치 매화처럼 그 겨울에 피는 흰 매화처럼 그런 느낌을 주니까 네. 그게 뭔가 지금 아까 건강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희망의 뜻도 담고 있어가지고 그 칸차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자서전 보면 나는 편도나무에게 말했노라. 누이여 나에게 신에 대해 이야기해다오. 그러자 편도나무에 꽃이 활짝 피었다. 이 대목이 들어가거든요. 이 편도나무라는 게 뜻하는 게 네.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어렵고 불행하고 절망스럽고 이런 와중에 과연 신은 있는가, 과연 이 세상에 정의는 있는가, 진리는 있는가 할 때 그럴 때 편도나무는 꽃을 활짝 피우는 걸로 이 신이 있고 이 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세상의 진리를 뜻하고 이 희망을 이렇게 뜻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이번에 바로 지금 이 책에 나오는 거 보고 하다 보니까 아 네, 이래서 네, 이 아몬드 아몬드를. 꽃이죠. 편도나무 꽃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이게 또 이제 우리 저 유명한 알베르 까미 네. 까미도 이제 이 편도나무 꽃을 좋아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다 이제 연관이 되니까 아 그런 면에서 참 이 미술 그림을 보면서 네, 네, 아 네. 다른 작품들이랄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That reminds me of story. 이게 이것을 통해서 나는 다른 또 이야기를 연상을 시키니까 그러면서 참 좋은 경험이었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림을 또 보시면서 네. 연관시켜 보시면 또 좋은 게 네. 비슷한 시기에 그렸던 그림이 별이 빛나는 밤이거든요. 네. 다시 말해 이 그림 정신병원에서 그린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고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바로 그 생레미드 프로방스 생폴 모졸 종신병원 그 많은 분들이 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을 보고 아 그림이 너무 예쁘다라고도 이야기를 네. 하시는데 고는 그 작품에서 죽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밤하늘의 별빛과 달빛들이 소용돌이치듯 흔들리고 있고 네. 화면 좌측에 보면 죽음을 상징하는 사이프러스 나무는 하늘 끝까지 막 솟아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슴 한켠에 죽음을 염두에 두는 그런 혼란스러운 그림을 그리고 있던 그때에 조카가 태어나고 그 조카를 위하여 그렸던 그림은 아몬드 꽃이 피나. 네.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두 작품을 놓고 비교해 보면 아 고가 이렇게 힘든 순간에도 사랑하는 조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행복감을 느꼈는지 우리는 작품을 통해서 느껴볼 수 있는 거죠. 아 진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더 뭔가 짠하면서 더 아름답네요. 네. 그리고 확실히 그 작품 분위기가 다른 그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고흐 작품들하고는 좀 확실히 좀 달라요,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붓터치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작품들은 네. 굉장히 좀 다릅니다. 정말 대단한 건 조카분이 이걸 기증하셨다는 것도 저는 참 네. 놀라웠어요. 고흐 작품 얼마인지 알죠? 엄청 비싸겠죠? 아, 몇백억. 요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흐 작품은요. 요즘 거래되는 탑10 거기에 없어요. 왜? 작품이 나오질 않아. 나오질 않아. 마지막으로 나온 게 30년 전입니다. 아 최근에 안 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최근에 아주 최근에. 우리 녹화한 다음에 나왔어요, 혹시? 그때까지는 없었거든. 그때쯤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제가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뭐였어요? 2022년에 하나 나왔다고 제가 추가로 이렇게 오마이갓.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뭐 나왔? 그 작품이 뭐? 저도 모르겠어요. 흘려받아가지고 아, 근데 그래서 그 하나 뒤부터 나왔다. 고얘기 안 합니다. 아, 그래. 몇 천억 했겠죠, 그것도. 1,100억인가 아, 하나예요. 그래요? 걸작은 아니고 우리 아. 유명한 작품은 아니고요. 아, 그런데도 1,100억. 스쳐도 네. 1,100억. 그냥 고흐 작품은 네. 스쳐도 1,100억입니다. 네. 진짜 대단하다. 네, 근데 만약 이 좀 유명한 작품들 뭐 네. 별이 빛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5천억은 넘어간다. 와. 한 5천억쯤 하지 않을까 보통 이제 추정들 하죠. 지금 현재 제일 비싼 그림이 5천억이거든요. 네, 그냥 그 정도는 그냥 고흐는 무조건 뛰어넘지. 대단하다 네. 진짜.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 박물관은 진짜 네. 수지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작품들을 기증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흐 작품은 개인 소장 작품이 별로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경매에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흐가 인기가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경매가 10위권 안에 작품이 이제 없는 거죠.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게 네, 아니라 또 안 나와서 그래요. 희소성이니까 더 그죠. 어우, 예, 나오면 더 난리 나겠죠. 난리가 날 것 네. 같습니다. 아,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 어우 해바라기. 네. 제가 볼 땐 조단이 들어갑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네. 대단하다. 난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아. 정프로님이요? 네. 정프로님이 좀 그림에 관심이 많아서 한번 그린 거 보여주셨었. 네, 그렇죠. 놀랍죠? 요즘 뭐 워낙 많이들 그리시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말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 유명인들, 뭐 특히 네. 이제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셔서 음. 왈가왈부 이제 논란들이 네네. 좀 많은 네. 걸로 좀 알고 네. 있는데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작가분들 가운데 조금 샘날 수도 있고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그런 분들이 저는 그림을 좀 더 많이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명인들이 네, 그럴수록 대중은 미술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거고 전체 시장 자체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저는 파이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 영화 배우가 그림을 이렇게 막 그렸는데 내가 발로 그려도 저거보다 낫겠다 막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근데 그 작품이 막 3천만 원, 5천만 원에 팔리는 거 보면서 네. 허탈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작가분이 계시더라고요. 박탈감 느껴. 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그 그림 안 그렸다고 해서 본인의 작품. 본인 작품이 3천만 원에 팔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 배우 덕분에 평생 미술관에 단 한 번도 안 가실 분들이 미술관에 가기 시작하실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그림도 눈에 맞아요. 보이게 될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그 낙수 효과로 다른 작가분들도 다 덮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프로님도 그림 많이 그려주셔서 네. 예. 저도 그럼 한번 개인전 한번 열어서 네. 한 작품당 아. 한번 5만 원, 7만 원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물감하고 값도 안 나와. 네, 물값도 안 나오겠네요. 네. 요즘 캔버스가 많이 올랐던데. 저는 이제 요 책에서 제일 호기심 가는 그림은 그 오피리아. 오피리아. 제가 또 오피리아 워낙 좋아하잖아요. 네. 예, 아시죠? 네. 오피리아도 또 하실 이야기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 오피리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 그 얘기는 진짜요? 그냥 제가 순수하게 듣겠습니다. 예, 왜냐면 저한테 또 얘기해 주신 게 없어서 그 오피리아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그림 풍이나 네. 그림의 느낌 자체는 전 너무 좋아해요. 밀레이라고 하는 작가는 영국에서 활동했었던 네. 라파엘 전파로 라파엘 전파? 라파엘 전파. 그게 뭐예요? 라파엘 전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파엘 이전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라파엘이 누군데요? 요게 나가면 지금까지 그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셨던 게 다 상세돼서 그 사라져요. 제가 아는 그 라파엘과 같은 라파엘인가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 라파엘? 네. 그 그 라파엘이 그 누군가요? 라파엘 전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있어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그 라파엘. 빨리 얘기하세요. 이럴 때는 그냥 빨리 얘기해 주세요. 라파엘로를 이야기를 네. 하는 거예요. 라파엘로. 르네상스 3대 거장. 그 라파엘로. 알죠.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네. 그 미술사에서 흔히들 이야기를 할 때 네. 고전주의에서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화가를 라파엘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잘 그려요. 라파엘로 이후로 네. 가장 그림을 잘 그렸던 천재 화가로는 파블로 피카소를 꼽아요. 피카소 진짜 장난 그래서 아니에요. 라파엘로와 견줄 수 있는 화가는 이제 피카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라파엘로보다 오히려 피카소가 더 뛰어난 화가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피카소 하는데 혹시 어렸을 때 그림 봤습니까? 아마 봤을 것 같은데. 와 8살 때 막 이럴 때 그린 거 네네네. 있거든요. 와 진짜 지금 봐도 8살짜리가 저걸 그렸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높은 그 성취도를 보여줍니다. 저는 미술사상 피카소보다 뛰어난 화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천재죠. 네, 저는 피카소가 가장 위대한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쁘게만 그리는 그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고전주의 작품이잖아요. 그건 8살 때 애가 다 네, 뗐더라고 그렇죠. 보니까. 그건 네. 피카소가 10대 때 끝냈죠. 끝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밀레이의 작품도 보시면요, 네. 굉장히 예뻐요. 이런 그림이 이제 전형적인 이제 고전주의 스타일의 그림이잖아요. 그 뒤쪽에도 인물 네. 195페이지에 보시면은 네.
아, 난 성경책 펴는 느낌이다 지금. 자, 195페이지 10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오피니언을 그리기 전에 이제 미리 이제 대충 네. 스케치 연습을 한 네, 거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작품, 이제 전형적인 고전주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리는 그림들은 잘 그리는 화가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뭐 알마 테드마 뒤쪽에도 소개되고 있는 작가 같은 경우에도 같은 라파엘 전파에 속하는 화가인데 이런 화가는 굉장히 좀 사실 흔하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장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생 수련하고 노력하면은 서서히 올라가는 단계의 작품들이라고 보는데 피카소는 이 단계를 10대 때 다 끝내요. 그런데 그럼 피카소가 뭐가 다르냐 이런 작가들과 네. 피카소는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변화해요. 다시 말해 화풍이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바뀌었을 때 중요한 점은 안 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 너무 잘 되는데도 네, 자기가 정점을 찍으면 네. 화풍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저 여자 새로 만나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아, 그건 약간 네. 좀 미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게요. 피카소가 새로운 연인을 만났을 때 그 연인에게 네. 영감을 받아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네. 이건 전적으로 피카소의 자의적으로 바꾸는 거고요. 본인 스스로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성공에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대단한 점이라고 봐요.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해서 최고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그걸 다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변화를 할 때마다 피카소는 네. 시련을 맞아요. 예를 들어서 책에서도 잠깐 다루고 있는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네. 이 작품 발표하기 직전까지의 상황만 짧게 이야기를 하면 10대 때 고전주의로 정점에 올라요. 네. 스페인에서 이미 10대 때 천재 화가로 불리웠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20살 때 파리로 넘어와서 네. 자신이 쌓아올렸던 고전주의 방식을 다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작품을 그리기 시작하는 게 네. 청색 시대라고 불러요. 우리가 흔히 그림이 오직 청색으로만 칠해져 있는 작품. 그렇게 6년 7년 정도 청색 시대를 하다가 네. 이 남자가 이제 뭐 여자친구 만나고 네. 흠뻑에 겨워서 네. 이제 장밋빛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이때 성공해요. 작품도 비싸게 팔리고 네. 파리 화단에서 피카소가 인정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장밋빛 시대를 계속 밀어붙였으면 여유롭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또 버려요. 그리고 입체파의 탄생을 알리는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을 발표했을 때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요. 피카소가 뭐라고 주변에서 평을 하냐면 네. 피카소가 석유를 들여 마신 것 같다. 아, 미쳤다 쟤. 미쳤다고. 제가 이제 드디어 미쳐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림을 그렸다고. 그런데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피카소는 묵묵하게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계속 그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청색 시대 같은 경우 20대 초반 시절이었거든요. 네. 이때 피카소가 잠잘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집 전전하면서 얻어 자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변에서 피카소한테 뭐라 그러냐면 또 당장 생활비도 없잖아. 그럼 이런 이상한 그림 그리지 말고 너가 원래 잘하는 그림 고전주의 스타일의 그림 한 점만 그리라고. 네. 그거 한 점만 그려서 팔면 또 몇 년 생활비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때 피카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원치 않는 그림을 그릴 바에는 그냥 죽겠다고. 야, 멋있다. 그렇게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 시련을 맞으면서도 자기가 추구하는 새로운 장르의 그림을 끊임없이 변하는데 이게 죽을 때까지 변해요. 미술 사상 그런 사람은 없어요. 피카소가 유일무이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피카소는 단순하게 그림만 잘 그리는 화가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했던 남자. 그러니까 정프로님이 지금 네. 방송인으로서 최고의 정점에 다다랐고 나는 더 이상 방송을 이룰 게 없다. 나는 오늘부터 가수가 되겠다. 그럼 가수가 돼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수로 뭐 대상 한번 딱 받으시고 가수도 됐다. 오늘부터 영화 배우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장르를 바꾸는 사람인 거죠. 네. 흔치 않죠. 피카소만이 유일무이합니다. 장르만 여의도가 아니고 그죠? 장르는 아직 여의도에서 다양하게 그죠 하실 수 네. 있는가? 장르는 여기서지만 하여튼 네. 계속해서 바뀌는. 네, 네.
아니 근데 오피리아 얘기해달라니까 아, 갑자기 네네. 피카소로 갔어요.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피리아. 우리가 지금 대본 없이 가다 보니까 네, 오피리아. 네, 밀레이라고 하는 작가는 그래서 네. 다시 말해서 이제 라파엘 전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쁘게 그리자. 라파엘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고전주의의 최고봉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네네. 너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 음. 라파엘로 이후의 작가들은 다 뭐 어떻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냐면 라파엘로처럼 그리자. 라파엘로처럼만 그리면 성공한다. 우리의 위대한 화가의 신 라파엘로님을 따라가자. 이런 방식으로 수백 년 동안 미술의 화풍이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정형화되어 있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예전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면서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라파엘을 찝은 거예요. 네네. 라파엘을 뭐 싫어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라파엘이 그냥 제일 대단하니까 라파엘 이전으로 네. 지금과는 다른 옛날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림을 그리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렸던 작가들이고요. 요게 이제 영국에서 일어난 일종의 소모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그 안에서 작가들은 예전처럼 순수하게 자연을 받아들이고 진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려보고 사람도 미화되고 이렇게 꾸며진 사람 말고 있는 그대로를 현실적으로 한번 그려보자라는 차원으로 이제 네. 그렸던 일종의 모임이었었는데요. 그 모임의 대표적인 작가가 밀레이, 그리고 그 밀레이의 가장 위대한 걸작이 오피리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오피리아 보면 이제 뭐 늪지대인지 하여튼 뭐 개울인지에서 이제 오피리아가 이렇게 물 위에서 죽어 있거든요. 네. 아 근데 그 죽어 있는 표정과 그 눈빛이 아 사실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과 죽은 사람 눈빛 그 구별해서 그리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딱 보면 아 죽었다 이 느낌이 딱 난단 말이죠. 아 이거 어떻게 그렸나 모르겠어. 실제 작품을 그릴 때 밀레이가 이제 모델분을 데려다가 네. 욕조에 물을 채워놓고 아 진짜요? 네. 아 그렇게 그렸어요? 네, 실제 이렇게 욕조에다 눕혀놓고 이제 물을 받아놓고 그림을 그렸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최대한 좀 따뜻하게 해주려고 네. 욕조 아래 이제 불을 좀 떼가지고 온도를 좀 맞춰주려고 했었지만 이게 작가들이 무아지경에 빠진다라고 하잖아요. 아.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너무 몰입을 해서 네. 그 욕조의 불도 꺼지고 물이 다 식어버린 것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뭐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니 결국 이제 모델분이 감기에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나중에 모델분 아버지께서 고소하겠다고 네, 소송하겠다고 그럴만하네. 네. 그래서, 스토리가 그래서 있습니까? 비용을 이렇게 치료비를 좀 물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기도 네네.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 알고 이렇게 미술관에 가면 네. 참 재밌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밀레이가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습지를 정말 찾아 떠나요. 네. 런던 인근에서 여기가 배경과 가장 어울리겠다 싶어서 네네네. 그곳을 찾고 이후 하루에 10시간씩 6개월 동안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하고요. 이 한 작품을 위해서. 네. 와. 배경을 그렇게 딱 그리고 난 이후에 런던으로 돌아와서 이제 인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실에서 네. 욕조에 물 받아놓고 이제 그렸던 그림이고요. 아. 그러니까 밀레이라고 하는 위대한 거장이 이 작품 하나만을 위하여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것만 그렸던 거죠. 아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책에 있어요? 네. 그럼 책 살 이유가 많이 사라지겠죠. 아니 다른 것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럼요. 네, 작품이 네. 참 많이 있으니까. 네. 아 그래서 이제 요즘에 현대미술 같은 경우 보면 아예 그냥 어떤 배경 지식 없이 가서 그냥 내 느낌을 그 그림을 통해서 투영해서 이제 그 어떤 그 작품에 대한 그 기분 혹은 뭐 작품에 대한 느낌 같은 걸 이제 갖는 경우도 있는데 요런 작품들은 미리 좀 스토리를 좀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재밌을 수 네. 있겠다. 사실 현대미술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모호하긴 해요. 그러니까 피카소도 했던 말이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로 다 통용되는 말이기는 한데 작가가 무슨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작가가 작품이 작가의 손을 떠나고 난 이후부터 네. 이 작품에 대한 모든 해석은 오직 관객에게 달려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네, 하기도 네, 하고요. 뭐 빌렘 드 쿠닌 같은 작가는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나는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릴 테니까 너네는 너네가 느끼고 싶은 걸 느끼라고. 그러면 지금 약간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현대 미술인 거죠. 어. 그래서 현대 미술은 뭐 누구든 자유롭게 그 작품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게 뭐 예전에는 우리가 문학 작품 같은 경우도 해석할 때 작가의 의도를 우리가 중요시했지 않습니까? 네네. 의도론적 해석을 중요시하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용 미학이라고 하거든요. 독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독자의 해석이 들어가야지 이게 작품이 완성된다고 하거든요. 네네. 사실 현대 미술에서 네. 지금 말씀대로 그 감상하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 뭔가
문학과 미술과 이런 예술들이 비슷한 어떤 또 공통된 사족을 깔고 가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네. 하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아까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장 프랑스와 밀레의 기다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기다림. 저는 이 내용이 뭔지 몰라요. 네. 근데 제가 스토리를 모르고 있으니까 네. 이 네.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 그리고 음. 말씀을 해주셨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렇게 비교해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선 씨가 이 그림만 딱 보고 네. 어떤 느낌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정박님은요? 정박님도 아세요? 아니 저도 이 그림은 그럼 우리 둘. 좋습니다. 저는 네, 이제 잘 아시니까. 알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한번 보자. 기다림. 기다림. 예, 등이 꼬부라진 할머니가 예. 석양이 지는 저 노을을 바라보며 음흠. 우리 아들 어디 언제 오나 뭐야. 하고 계시네. 우리 아들 언제 오나 하고 계셔. 느낌 좀 있네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아들인가? 전쟁 나간 네. 아하. 둘째가 언제 오나. 첫째는 이미 아파서 집에.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아 첫째는 이제 눈에 이미 벌써 장애가 아파. 생겼고, 집에 있고. 그리고 이제 노모가 노모가 둘째 전쟁 나갔다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그 모습이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정광님도 한번 가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보니까 이게 그 제7의 봉인인가 그 영화 생각나는데요. 제7의 봉인? 예, 잉마르 베리만 감독이 만든 네. 죽음의 사신 나오고 이런 영화가 있는데 더 어렵게 가. 아니 근데 거기에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네.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했거든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 했는데 지금 보면 그런 느낌이잖아요. 밤이 다 되어가지고 이제 햇빛은 다 사라져 가는데도 끊임없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대상을 나는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이 뭐 밤이 되든 낮이 되든 상관없이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네요. 정박님의 해석을 네. 뭐 곁들이면은 이 노모의 기다림은 이 노모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두 분의 해석이 절묘하게 네. 공통적으로 맞습니다. 그죠? 일단 작품 제목이 기다림이니까 네.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네. 그림이잖아요. 우리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분명히 또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슨트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어때? 많이 건방져 보여요? 또 댓글 좀 나도 달리기는. 저도 모르게 채 이런 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그래. 네. 이게 성서 속의 한 장면이에요. 네. 구약 성서 토빗기를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인데 이 토빗기라고 하는 구절은 카톨릭 성서에만 있고요. 개신교 성경에는 없어요. 맞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토빗기의 내용 자체가 너무 좀 판타지스럽다. 그래서 좀 빼자 하면서 외경으로 빼버렸어요. 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평생 접하실 일이 없으세요. 카톨릭 성당 다니시는 분들만 이제 성서에 있는데 간단하게 좀 내용을 살펴보면 우측편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 주인공 토빗이라는 사람입니다. 토빗의 이야기 토빗기 이렇게 되는데 이 남자는 의인 중에 의인으로 불리웠어요. 네. 그런데 젊은 날 사고로 눈이 멀어버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이 불편하신 분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고요. 근데 가장인데 눈이 멀다 보니 가세가 기울잖아요. 근데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어린 아들 토비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먹고 살기 힘드니 저기 멀리 떨어진 메디아에 한 친척한테 내가 돈을 좀 빌려둔 게 있다. 거기 가서 그 돈 좀 받아와 달라고. 아들은 아버지 말씀대로 이제 빚을 받기 위해 먼 길을 떠나요. 그런데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나도 아들이 되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어머니 안나는 우리 아들이 그 큰 돈 들고 집으로 되돌아오다가 혹시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 무슨 강도라도 만나서 행여라도 목숨을 잃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돼서 매일 저녁이 되면 아들이 되돌아올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네. 아버지 토빈 역시 내가 행여라도 내 아들을 사주로 몰아넣은 것은 아닐까라는 그 죄책감에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이 되면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아들이 되돌아올 그 길을 나서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밀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 그림을 왜 그렸을까? 네.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네. 이 밀레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원래는 이제 8남매 가운데 장남인데 아버지가 2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자기가 가장이잖아요. 네. 그럼 가장으로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림을 워낙 잘 그리다 보니까 할머니와 어머니가 밀레를 내쫓아요.
농사는 우리가 지을 테니까 너는 화가로 성공하라고. 성공하기 전까지 집에 되돌아오지 말라고. 아마 밀레는 화가로서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에 빚이 있었을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가 고생하시니 하루라도 빨리 성공해서 두 분을 모셔러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20여 년 가까이 지나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자기 이름도 지어주고 이게 팔남매 가운데 장남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언제나 젊었을 때 나가서 농사 짓고 계시니까 네. 실질적으로 밀레 키워준 사람은 할머니였거든요. 근데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밀레가 돈이 없어서 장례식장에 못 가요. 네.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가 또 돌아가셔요. 근데 이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밀레한테 편지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보고 싶은데 집에 한 번만 와주면 안 되겠냐고. 나한테 날개가 있으면 내가 너한테 날아갈 텐데 네. 나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이 겨울이 끝나기 전에 한 번만 와달라고. 근데 밀레가 그 편지 받고도 못 갔어요. 그리고 그 편지 받고 몇 달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이번에도 돈이 없어서 어머니 장례식장에 못 가요. 이게 무슨 불효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 해 말쯤 밀레가 겨우겨우 돈을 구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요. 노르망디는 그레빌이라고 네. 하는 동네를 찾아가는데 그때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렸던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아마 성서 속에 등장하고 계시는 저 두 의인들처럼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께서도 이 집에서 나를 이토록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그 기다림에 대한 죄송함에 그렸던 그림이 바로 네네. 지금 보고 계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어때요? 요거 스토리를 듣고 나서 본 느낌 많이 달라졌죠? 더 슬프네요. 더 슬퍼요. 더 슬프네. 되게 희한한 게 이 할머니에게 더 감정이입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네. 아내에게. 그러니까 아마 밀레는 이 그림 그리면서 자기 그냥 할머니와 어머니를 그린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정황상 이 스토리를 딱 펼쳐놓고 보면 네네. 밀레가 이 그림은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를 그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밀레에게 이 그림이 얼마나 소중한 그림이었을까. 밀레가 네. 그 그랩의 고향집에서 이 그림 그리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이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 그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혹시 밀레가 마지막까지 갖고 있던 그림이 이 그림 아니었을까요? 아, 요게 팔려버려가지고. 팔았어 이 사람이? 불효자 이거. 돈 되면 이게 끝까지 밀레가 불효자네 이거. 자식이 9명이에요. 애가 9이면 네. 그렇죠. 팔아야지. 돌아가신 분보다 살아있는 자식. 그걸 또 아니 팔았네. 딸린 식구가 9인데 엄마는 그려놓고 팔았어. 또. 그러나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버려서. 네, 또 그렇게 또 팔림으로써 또 많은 분들에게 네, 그럼요.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는 거니까요. 네. 자, 어때요?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우리 이철용 도슨트의 미술관 네.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창용 작가님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뭐 편하게. 네, 옆에서 도슨트 계속- 2000년대. 계속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뭐를요? 이 미술관에 갔을 때. 도슨트처럼. 네. 계속 얘기해 줘. 저 쏙쏙 잘 들어오네요. 그런 방법이 있죠. 네, 저희가 펀 출신이라. 네. 그 방법은 바로 이 책을 여러분이 사셔서 네. 계속 보시면 옆에서 이제 이 목소리 익숙해졌잖아요. 읽으시면 딱 그 목소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 책도 그렇게 잘 썼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또 성우 후배라고 네. 아카데미 후배라고 세게 하시는 세게 분이에요. 해야 되네. 제가 성우 준비하면서 네. 2년 만에 포기했던 이유가 네. 그때 전국에서 성우를 준비하겠다라고 비공식적으로 한 3만 명 정도 진짜요?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있었어요. 성우 네. 경쟁률이 세죠. 그 해 2명 뽑았어요. 네. 몇만 명 중에 2명.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아. 지금 왜 이러고 있어요? 아이 와. 깜짝이 없어요. 네. 그래요? 성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성우라는 그런 직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무래도 성우라는 직업도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감정, 공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이야기 미술관이라는 책을 쓰신 것도 그 미술에 엄청 공감하는 능력이 좀 탁월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통 뭐 내러티브라고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작가님도 서사라고 모든 그림에 그 화가의 서사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 서사라는 내러티브가 뭐 어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라틴어 어원이 나라티오, 나라초 해가지고 이게 존재 증명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통해서든 뭔가를 통해서든 이 서사를 보여준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결국 나는 이 세상에서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이걸 보여주는 존재 증명이니까 네.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진짜 이야기로 읽는다는 것 자체가 또 마찬가지로 그림을 감상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고 감상하고 또 특히나 이제 이야기 미술관에서 이야기가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좋은 해석들. 여튼 뭐 이야기 미술관이란 책은요. 우리 이 이창용 작가, 이창용 도슨트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림들을 모아서 만약에 내가 미술관을 짓는다면 어떤 그림으로 채워 넣을까라고 하는 상상으로 한번 이렇게 지으신 책인데 각 작품들에 대한 뭐 배경 또 작가들에 대한 배경 지식도 함께 얻으실 수도 있고 그 작품에 얽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프린트된 그림에 비해서 책값은 비싸지 않습니다. 2만 원이니까. 네. 여기 아마 보통 온라인에서 좀 10% 할인되거든요. 네, 대충 한 18,000원쯤에 네. 아마 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럼 다음 이제 요 작품 요 책이 잘 되면 네. 2권 이제 도전하시는 거죠? 네, 잘 되면. 네. 2권에는 혹시 등장하는 작가들은 좀 비슷합니까? 아니면 또 새로운 작가들이 좀 등장하나요? 일단 최대한 안 겹치게 하려고 하고요. 2권에서는 네. 일단 제가 요즘에 좀 빠져 있는 작가가 렘브란트인데. 렘브란트. 네. 렘브란트는 렘브란트 이야기도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요. 빛과 어둠의 작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너무 정확하게 그래요? 네. 그냥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셨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렘브란트는 참 아니 전 잘 모릅니다만 제일 네. 재밌는 게 거의 매년 자기 초상화를 그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참 인상적이더만요. 네. 거의 한 100점 정도 그렸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좀 약간 위작이 좀 많이 섞여 있다. 100점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작가들도 있는데 렘브란트가 재밌는 게 조금 전에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자화상을 너무 많이 그렸어요. 너무 많이 그렸거든요. 네. 근데 이 남자의 인생이 파란만장해요. 이 남자가 20대 때 이미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에요. 네. 그렇게 절정을 찍다가 30대 후반에 폭망해요. 폭망도 해요? 네, 폭망해요. 파산합니다. 네. 실제 파산했어요. 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정말 거의 거리의 불황자 수준 가까이 힘겹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거든요. 뭐 이렇게 주식에 손을 댔나? 주식이라기보다는 이 남자가 도박? 돈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렘브란트는 그림 그리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기도 좀 많이 당하고요. 씀씀이도 좀 이렇게 많이 벌다 보니까 커지고 네. 중간에 인기가 조금 시들해졌는데 네. 수입이 줄어들었으면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커진 씀씀이는 줄어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파산까지 하게 되는데 이 남자의 인생이 굉장히 굴곡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매년 꾸준하게 자화상을 그렸어요. 그래서 자화상을 보면 이 남자의 인생이 보여요. 그래서 렘브란트의 자화상이 재밌어요. 성공했을 때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 살아있는 그런 자화상도 있고요. 정말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그렸던 그림은 인생 허망하다. 막 이런 눈빛이 막 보이기도 하고요. 솔직하게 그렸나 보네요. 자기 네. 자신을. 재밌어요. 그래서 그 무슨 자경단? 맞습니다. 뭐 네. 그런 작품이 있죠. 야경. 야경인가? 네. 야경단인가? 하여튼 뭐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 그림이 렘브란트 인생의 최고의 절정에 있었던 시절의 글이었고요. 그렇죠. 그 그림 그리고 망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요? 네. 네. 저는 그래서 그 뭐랄까 렘브란트 그림 보면 정말 어둠이 이렇게 주변에 네. 있고 마치 조명이 이렇게 네, 맞아요. 쏟아지듯 네. 그런 그림들 그리잖아요. 네. 전 너무 좋아합니다 렘브란트. 요게 이제 까라바초에서 시작된 조명 기법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극 무대에서 조명 다
다 꺼지고 주인공 한 명에게만 핀 조명이 이렇게 딱 때려주는 그런 느낌. 아, 그렇죠. 요런 느낌의 시작이 그림에 등장하기 시작한 게 이제 바로크인데요. 요걸 가장 잘 살렸던 사람이 이탈리아에서는 까르바치오, 네덜란드에서는 렘브란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렘브란트의 빛과 까르바치오의 빛이 조금 느낌이 다르기는 한데 네네. 어쨌든 빛을 가장 잘 활용한 화가라서 빛의 마술사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아, 혹시 저랑 좀 약간 대화가 더 잘 통하신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건 뭐지? 억지로 대답하죠. 아니요. 아, 그림 워낙 좋아하시니까. 예, 아, 참, 이 바쁘게 살면서 어떻게 또 그림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 몰라, 정프로는. 예, 참 대단합니다, 진짜. 자, 이야기 미술관. 아, 오늘 우리나라 최고의 도슨트로 활동하고 계신 이창용 도슨트 이창용 작가님의 책 이야기 미술관이라는 책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네.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한 번씩 서점에서 혹은 뭐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이렇게 접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네. 해보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인사드릴까요? 네, 이건에서 또 만나요. 네, 연말에 나올 예정이라 연말에 진짜? 또 불러주세요. 오, 자신감. 아, 되지 않겠어요. 설마. 야, 우리나라 저 출판 시장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한번 또 고생해 보시고, 네. 그럼 겨울에 이권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창용 도슨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